우리가 공인중개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다. 취업. 네, 취업을 저당권. 네,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이제 이 금융하고 좀 밀접한 관점을 맞는 수험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제 강의를 물론 듣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제 강의 듣고요. 여러분 27회 시험에서도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안녕하십니까? 예, 공인중개사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절에 이중 등록의 금지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셔서요. 이제 그 중개업 등록을 해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과정까지를 보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이후에 업무를 하는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 제도, 그다음에 중개업 등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 그리고 또 이제 결격사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할 수 없는, 고용이 될 수 없는 뭐 결격사유, 뭐 이거 이제 우리 배워보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개공이 된 이후에 업무를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4절에 이제 이중 등록의 금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등록은 하나만 해야 되겠죠. 2개 이상의 등록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걸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가령 예를 하나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계공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갑계공이 있었는데 이 갑계공이 계공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등록이 있다는 뜻이죠. 어딘가에 등록이 있다는 뜻인데 이 갑계공이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등록을 이렇게 한 거예요. 등록을. 그러면 등록을 2군데 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또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한 번 더 하고 이래서 2군데 만약에 등록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중 등록이라고 하죠. 2군데 이상 등록한 거.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갑이 이미 다른 곳에 등록이 있는데 을계공한테 가서 을도 계공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갑이 계공인데 자기 사무실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기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이 을 사무소가 주말에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곳이고 여기는 장사가 전혀 안 되는 곳이다. 주말에는. 그렇다면 을 계공의 사무실에 가서 뭐 월급을 받기로 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갑계공은 등록을 이렇게 하나 한 데다가 다른 그 계공한테 소속이 되어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자체도 일종의 이제 범법행위인데 왜 범법행위냐? 을 계공 사무실에 갔더니 좋은 물건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다 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법적으로 이제 금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중 등록이라고 하면 되지만 이건 이중 등록이라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중 소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중 등록도 금지가 되지만 이중 소속도 금지가 된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12조 2랑 한번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중 등록의 금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중 등록을 하게 되면 안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제재가 어떻게 될 거냐? 그 12조 1항 맨 마지막에다가 우리 그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1년 1천 한번 좀 써볼게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항이요. 12조 2항.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여러분 주어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주어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공이나 중개부주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 그 중개업 등록을 했거나 다른 곳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소속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중 소속의 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조 1항을 이중 등록의 금지, 2항을 이중 소속의 금지라고 얘기하고요. 그 2항 끝에다도 한번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2항 끝에도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중자가 들어가면 모두 1년 1천의 형벌이 있는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절은 일단 그 정도 보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절 넘어가시겠습니다. 5절은 이제 중개 사무소의 설치 기준 뭐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일단 사무소 쪽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서 비교적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소의 종류가 뭐가 있고 그 사무소 종류별 설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5절 13조의 법조문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13조 1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라고 했죠. 그걸 우리가 이제 1사무소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1개만 둬야 된다. 이걸 1사무소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1항에서 그 등록관청 관할구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2대라고 하는 것은 두어야 한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때 두어야 하는데 1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단 하나만을 둘 수 있다. 2개, 3개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2항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13조 1항에서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1사무소 원칙, 사무소는 하나만 설치해야 되는데 사무소를 2개, 3개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고요. 천막이라든지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또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사무소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뭐 그런 거를 임시적인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2개, 3개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3항 내려갈게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항은 이제 사무소를 하나만 두는 것이 1항의 규정이잖아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우리 좀 채색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다 채색해 주시냐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다가 채색하시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마지막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여기도 채색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결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뭐를 둘 수 있다는 거죠?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을 돌려서 설명드리면 개인인 개공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요. 법인인 개공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로 말하면 뭐 지점, 영업소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법인이 아니면 그걸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3항에는 분사무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1항에서 그 사무소를 2대라고 하는 그 사무소는 분사무소의 상대적인 개념인 주사무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4항 내려갈게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앞부분 전제에서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 말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즉 등록관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에 대한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본점이죠. 본점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분사무소가 만들어지는 곳, 그러니까 뭐 가령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분사무소가 뭐 가령 뭐 제주도에 있다. 그럼 제주도 뭐 서귀포시에 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 가서 이제 설치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에다가 설치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 강남구청장은 주된 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그 서귀포시장에게 당신들 관할하는 곳에 우리 중개법인의 지점 분사무소가 하나가 설치될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통보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5항 넘어가고 6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하고 비용을 아낀다, 절약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효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동사무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공동사무소. 그러면 공동사무소는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무슨 사무소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사무소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무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1항의 주된 사무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3항의 분사무소, 그 다음에 6항의 공동사무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사무소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사무소하고 관련해서 이제 좀 구분을 좀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것들을 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사무소의 종류가 몇 개가 있냐면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사무소가 있잖아요. 사무소의 종류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먼저 할게요. 우리 중개사무소라고 그러죠. 중개사무소. 이 중개사무소의 종류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사무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의 주된 사무소, 뭐 혹은 주사무소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사무소가 있냐면 분사무소라는 게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이제 그 주된 사무소의 지점, 영업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는 이제 또 공동사무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무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있죠.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는 모든 개공이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개인이든 혹은 법인이든 전국의 일개소를 그렇죠?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한 개를 설치해야 된다. 이유는 주된 사무소가 없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분사무소의 개념이 있는데 이 분사무소는 뭐예요? 우리 그 법인만 오로지 법인만 둘 수 있는 그런 사무소라 그랬죠.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 그러니까 일개소를 이제 두는 건데 요게 이제 시군구마다 하나씩 둘 수 있어요. 시군구마다 그죠? 시군구마다 한 개소를 둘 수 있다. 이거는 두어야 하는 개념이 아니고 둘 수도 있다. 임의적인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군구는요. 시군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군구는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된 사무소 있는 곳에는 일사무소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한 개만 이렇게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마다 하나씩을 시군구마다 1개소 요거 좀 수정할게요. 시군구마다 1개소를 둘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전국의 1개소가 아니고 시군구마다 1개소를 둘 수 있다. 그 대신 어느 시군구는 제외하고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소재지 시군구는 제외하고요. 자, 공동사무소는요. 공동사무소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설치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종별이라고 얘기하죠. 종별을 불문하고 설치 가능합니다. 이거는 임의적인 부분이죠. 임의적인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공동사무소. 그러니까 이제 공동사무소는 꼭 법인만 두거나 개인만 두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법인끼리 뭐 혹은 개인끼리 이게 아니라 종별을 따지지 않아요. 어떤 조합이어도 관계없다. 뭐 법인하고 개인, 뭐 개인끼리만, 법인끼리만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개념을 이제 공동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일단 사무소의 어떤 그 유형 중에서는요, 요 분사무소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분사무소에 대한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하냐면 주된 사무소 시군구에다가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되겠어요. 예, 그래서 한 장을 좀 넘기시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가 나옵니다. 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가 나오는데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에다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다시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에다가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설치 신고는 뭐 그렇게 이제 하면 되겠고 거기 이제 좀 내려오다 보면 신고서 서식 좀 내려오다 보면 신고인 제출 서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분사무소 그 업무 보증 설정을 별도로 이렇게 하고 그걸 첨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한데 우리 그 이어서 한번 좀 왜 중요한지는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 뒤에 좀 넘어가다 보면 그 하단에 표가 하나 나와요. 그 표가 뭐라고 되냐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등록 및 설치 신고 비교 해가지고 이제 표 하나 나오는데 그 표에 보면 좌측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우측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좌측은 이 주된 사무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좌측은 주된 사무소, 우측의 분사무소는 이제 요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이점이 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된 사무소는 쭉 그 구비 서류를 보니까 뭐 등록 신청서라든지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라든지 반명한판 사진, 뭐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하는 서류 뭐 이런 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분사무소는 뭐까지 이제 첨부해서 이제 설치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냐면 세 번째 점에 보면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중요한 개념인데 요거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무소 설치 절차, 그죠? 사무소 설치 절차. 일단 이제 주된 사무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제일 먼저 등록을 먼저 하죠.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주 배우신 거예요. 통지를 하고요. 통지는 며칠 안에 해주냐면 7일 안에 해주죠. 그럼 통지를 해주면 이제 보증이라는 거를 설정을 하죠. 업무 보증. 이 보증 설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증 받아가지고 업무를 개시하는 뭐 이런 걸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보증 설정이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 등록 후 보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등록 신청이라고 하는 거 하지 않고요. 설치 신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설치 신고를 할 때 보증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증 설정을 먼저 하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선 보증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를 합니다. 설치 신고를 한다. 이 설치 신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주사무소에다가 한다 그랬죠?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하게 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다가 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되게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해요. 설치 신고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해서 그 보증 설정한 거를 우리 그 설치 신고할 때 첨부해야 되는 뭐 이런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사무소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이 공동사무소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교재를 좀 잠깐 먼저 좀 보고 그렇게 하고 이거 좀 볼게요. 뒷장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것이 샘플로 이렇게 이제 실려 있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은 어디서 발급하냐면 주사무소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겠죠, 그죠? 뭐 그런 개념이고 다음 장 보면 이제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읽어 볼 거냐면
밑에 이제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보면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절차 이런 말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제 구조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법제 20조 규정에 따른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 자, 우리 두 군데 채색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설 등록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개설 등록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두 번째는 어디다가 좀 채색해 주시면 이전 신고에다가도 역시 채색을 하나 해주세요. 다시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에다가 각각 채색하겠습니다.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에다가 각각 채색하세요. 개설 등록, 이전 신고. 그러니까 이제 공동사무소는 두 가지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는 개설 등록, 하나는 이전 신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계공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공동사용에 대한 간판, 명칭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각 붙이거나 공동사무소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공동사무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개설 등록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설 등록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전 신고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설 등록은 예컨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요. 네모 박스가 이제 중개사무소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갑이라고 하는 계공이 혼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을이라고 하는 공인중개사가, 을은 공인중개사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들어올 때 뭐 하면서 들어오는 거냐면 개설 등록하는 거죠. 얘가 공인중개사인데 소공으로 취업하는 게 아니라 개설 등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이제 개공이 되는 거냐면 을 또한 개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이 같이 쓰는 뭐가 되는 거죠? 중개 사무소가 되는 거죠. 을도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얘도 이제 개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전 신고의 방법인데 역시 같은 개념으로 사무소 하나가 있다고 치고 갑개공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계공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계공이 있었는데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 을 계공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을 계공이 들어오면서 이거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냐면 공동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이때 갑의 역할이 이제 뭐예요? 갑은 이제 을이 등록하는 것과 을이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해줘야 되느냐면 승낙,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을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할 때 갑은 뭐 해주는 거죠? 승낙을 해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 사무소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갑이 가령 업무정지 중에 있다. 그럼 업무정지 중에 있을 때 을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제 갑은 업무를 못하지만 을은 업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둘이 짜고 이렇게 야, 내가 업무정지를 먹었는데 이제 너가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이제 뒤에서 이제 코치만 해줄 테니까 너가 업무해. 나는 업무를 못하니까 해서 업무를 그냥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갑이 뭐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냐면 갑이 뭐가 아닐 것, 업무 정지 기간 중이 아닐 것을 요합니다. 그래서 갑개공이 업무 정지 중일 때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공동사무소에 있어서는 하나의 조건이다. 설치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6절로 넘어갈게요. 6절 넘어가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 종별도 있고 그게 정해져 있지 않는 종별도 있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겸업제한은 법인만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법인만 받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주식회사 뭐 동아건설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 동아건설은 말 그대로 건설회사인데 이 건설회사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건설을 해야죠. 건설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건설업을 해야 되는데 건설업에서 돈이 많이 이제 벌어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불경기가 된 거예요. 건설 경기가. 그러니까 건설 회사가 건설업은 안 하고 가령 뭐 사채업을 했다. 이 불경기니까 사채업을 해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또 건설업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사채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동아건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채업을 너무나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뭐 동아 대부업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뭐를 해요? 대부업이니까 이제 사채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사채업이 또 불경기가 온 거예요. 이것도 뭐 사채업도 불경기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또 건설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설립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목적에 맞는 일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주식회사 무슨 뭐 가령 동아 중개 법인이다. 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이 회사는 뭐를 위한? 중개를 위한, 중개업을 위한 법인이잖아요. 그럼 무슨 업을 해야 돼? 중개업을. 근데 이 중개업 외에 다른 업무들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이거를 몇 개만을 예외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주는데 이거를 소위 말해서 겸업 업무라고 얘기를 하고 겸업, 이 중개업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업무, 겸업 업무라고 얘기하고 이 겸업 업무 6개만 허용이 돼요. 이거를 우리가 겸업 제한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겸업 제한 이제 걸리는 법인이 어떤 식으로 겸업 제한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 14조입니다. 14조 1항. 법인인 개공은 주어가 법인인 개공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법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인만 뭐를 받아요? 겸업 제한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일단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를 겸업 제한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기다 우리 가로 한 번만 열어주시고요. 한번 적어주실래요? 겸업 제한이라고. 그 겸업 제한의 업무는 이제 밑에 이제 5개가 있고요. 그 2항을 이제 하나의 업무라고 칩니다. 다시 14조 1항 밑에 5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5개, 그리고 2항도 그냥 하나의 업무로 치면 모두 6개가 되죠. 그러면 중개업 빼고 6개, 중개업 포함하면 7개가 됩니다. 다시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중개업 포함하면 7개. 그리고 중개업 빼면 6개 이런 식으로 됩니다. 2항 한번 읽어볼게요. 14조 2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이제 그 주어가 법인도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개인인 개공들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경매, 그리고 공매 부동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4가지 업무를 또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첫째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그리고 매수 신청, 또 입찰 신청의 대리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매하고 공매는 조금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좀 잠깐 먼저 여기에다 좀 적어 놓고 갈게요. 경매하고요. 공매는 어떤 개념적 차이가 있느냐? 경매는 이제 뭐 돈을 빌려 쓰고요. 돈을 안 갚았을 때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 집행법상의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민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쓰고요. 은행 돈도 물론 들어가죠. 민사니까 민사적으로 집행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공매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가령 국세라든지 지방세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세금 안 냈을 때 강제로 집행하는 건 공매. 그 다음에 돈 빌려 쓰고 안 갚으면 강제 집행하는 건 경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제 본문 내용을 좀 내려가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14조에는 뭐 그 다른 업무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겸업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적 제한은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지역에 제한을 받는 종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제한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특별한 종별은 그 지역에서만 해야 하는 그런 종별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부칙상의 개공이 지역의 제한을 받는데 그 부칙상의 개공은 지역의 제한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 한번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은 당의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한하여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칙상의 개공은 업무 지역이 어디로 제한되는 거냐면 시도로 이렇게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칙상의 개공이 거래 종호망에 뭐 해가지고요? 가입. 여러분 거기 가입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를 이용에다가도 동그라미 하시고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의 정보망에 공개된 거기 공개에다가도 동그라미. 그러면 우리 단어 한번 연결해 볼까요? 동그라미 하신 단어 가입, 이용, 공개. 그렇죠? 가입, 이용, 공개.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면 중개 대상물도 뭐 할 수 있냐면 중개할 수 있게 됩니다. 중개 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들이 원래 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게 이분들은 이제 1985년 이전부터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이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85년 이전만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인터넷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전화도 다 보급되어지지 전국적으로 보급되어지지 않을 그런 시대니까 뭐 전화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었을 때니까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중개하기는 어려웠던 시절이 바로 이제 1985년 이전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70년대 주로 이제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그럼 이분들이 그 중개업을 할 수 있던 어떤 바운다리는 그 사무소가 있는 곳 그 주변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 지역이라는 게 뭐야? 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령 서울특별시에 있는 부칙상의 개공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물건만 중개하는 것이 원래 기득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산에 있는 그 목포에 있는 이런 물건을 취급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칙상의 개공은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게 원칙인데 요즘에 이제 그 전국적으로 중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망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걸 뭐 해가지고 이용해서 그걸 이제 뭐 하면 그 거기에 공개된 물건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 가시면 이제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되는데 물건의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의 범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우리 그 중개사법에 아무런 어떤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이제 그 종별에 따라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해서 토지를 할 수 있고 개인은 토지를 못하고 이런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3번에 이제 취급 업무에 따른 범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인 개공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겸업 제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은 어떤 거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런 거냐면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개인인 개공이 정규직으로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는 이렇게 하는 형태로서 중개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뭐 9시부터 6시까지 어떤 회사에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나가 있는 동안에 자기가 종업원 하나를 둬서 거기서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중개업할 수 있냐? 그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는 누가 써야 되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직접 쓰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소공이 있어야 되는데 소공이 썼을 때도 개업공인중개사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서명 및 날인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건 어렵겠죠.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인테리어업을 한다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무슨 업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업무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중개업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장이 없는 그런 정도라면 어떤 일이든지 경업할 수 있다. 누가? 개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에서 열거된 7가지, 그 7가지 업무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위반하게 되면 그 법인의 등록은 취소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업무 정지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중히 다스리는 어떤 그런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가시면 이제 표가 하나 나오고요. 그 표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그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를 해놨는데 1번에 이제 중개업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1번 중개업. 그러면 2번부터 7번까지는 무슨 업이 아닌 그런 개념이냐면 중개업이 아닌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건 중개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1번에 중개업이라고 해놨으니까 2번부터 7번까지는 무슨 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중개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중개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거래하는 것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이제 중개업이잖아요. 그거 말고, 이번에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가 있고요. 3번에 보면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 뭐 이 상담은 뭡니까 뭐 인생 상담이라든지 취약 상담이라든지 진로 상담 이런 상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상담만을 우리 법인이 할 수 있냐면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를 하는 그런 상담만을 가능합니다. 4번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이라든지 경영 정보를 역시 또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5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또 할 수가 있고요. 6번째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질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그냥 용역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을 알선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용역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업을 알선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7번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 몇 군데 포인트 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이렇게 채색을 좀 해볼 거고요. 요 겸업 업무 7가지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될 만큼 중요하고 시험에도 아주 잘 출제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뭐 1번은 당연한 얘기고 중개업은 2번에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임대관리 관리대행, 그거 우리 2군데 채색할게요. 임대관리 관리대행.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상담을 할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상담에다가 채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4번은 이제 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거기다가 채색해 주시고요.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아주 함정이 잘 걸리는 자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상가하고 주택에 대한 뭐를 할 수 있다고 그러죠? 분양대행. 분양대행에다가도 역시 채색 하나 해주시고 6번째 우리 그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거기다 채색하죠? 용역의 알선. 그리고 용역의 알선에다가는 역시 채색을 좀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용역을 알선하는 일을 한대요. 용역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뭐 한다는 겁니다?
알선을 한다. 용역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알선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할성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네 가지를 좀 다 채색을 좀 해주실 건데 그 네 가지를 이렇게 붙이지 말고 이렇게 띄워서 한번 채색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권리분석, 그러니까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취득의 알선, 취득의 알선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매수신청 그리고 또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가 있다.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하나씩 좀 제가 설명을 좀 써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